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또다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오늘 새벽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2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MBC 노조가 2012년 당시 170일간 진행한 공정방송 실현 파업 투쟁이 불법 행위였는지를 둘러싼 재판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라는 논란 속에 기자들이 잇따라 반성문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KBS가 총파업 목전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특별합니다.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인터뷰 직후에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였고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오보의 역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잇따른 오보 사례를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よ。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집트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부 출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선인 공식 발표는 6월 5일에 있을 예정이지만 이미 군 실세인 엘시시 전 국방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예. 엘시시는 작년 7월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아랍의 봄으로 탄생한 무르시 정권을 몰아낸 인물입니다. 예. 뭐 이집트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군사 독재 정권이 이어졌는데 다시 군정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군인 출신 무라바크가 30년 동안 독재를 했었고요. 2011년 1월에 독재를 무너뜨린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 3년 반도 안 돼서 다시 군사정부가 정권을 잡게 된 거고요. 이집트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을 없애고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 이번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1950년대 초 이집트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고 나서 이집트의 역대 대통령 6명 가운데 5명이 군인 출신입니다. 예. 이집트 국민들이
LCC를 지지한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LCC는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이집트 군부가 청렴하고 유능한 엘리트 계층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LCC의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민혁명을 경험했는데요. 예. 이집트 국민들은 혁명 이후 민주주의로 가는 혼란의 길보다 당장의 안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LCC가 유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 목소리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LCC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군사정권의 회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집권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인권도 후퇴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경우에 LCC가 학살을 자행할 거라고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LCC 학살의 주범 한 이집트의 전두환쯤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집트 군부는 작년 7월 무르시 정권을 축출하고 나서 무르시를 지지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1,000명이 넘게 숨지고 2만 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제 엠네스티는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으로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 세력은 LCC가 민간인을 학살한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독일에 대해서 증언할 새로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죠? 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스노든이 독일 NSA의 스캔들 조사위원회에 새롭게 증언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독일 주간지 슈테른의 보도에 따르면 스노든은 NSA에서 직접 독일인들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일에도 관여했다고 말했고요. 나는 독일인들이 언제 누구와 잠자리에 드는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독일인들은 유력한 정치인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예, 스노든이 폭로한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스노든은 독일 연방정보국 BND도 NSA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BND 직원들이 미국인들과 같이 작업한다고 밝혔고요. 독일 NSA 스캔들 조사위원회는 8명의 독일 연방 하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스크바에 체류 중인 스노든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의 반대 때문에 그를 독일로 데려오는 것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조사위원들은 스노든에게 비디오를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부호죠. 워런 버핏의 누나가 소외계층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2006년에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들의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예. 워런 버핏은 이 편지를 자기의 누나인 도리스 버핏에게 보냈고요. 도리스가 운영하는 선샤인 레이드 재단은 이 편지를 사연들을 꼼꼼히 읽어왔습니다. 도리스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운이 나빠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양한 사연들이 편지로 보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연들이 좀 알려졌습니까? 네, 워런 버핏에게 온 편지에는 단순하고 좀 비교적 소박한 내용의 사연들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새 의안이 필요하다고 한 사연도 있고요. 예. 어떤 할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위해 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자를 보러 가기 위해 차가 한 대 필요하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 도리스 버핏이 운영한다는 선샤인 레이디 재단 어떤 곳입니까? 도리스 버핏은 유산을 상속받은 후 1996년에 이 재단을 설립했고요. 개인 재산 1억 5천 달러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단은 가정폭력 희생 아동들을 지원하고 수감자의 대학교 학비를 대주고 있고요. 정신질환 환자도 돕고 있습니다. 도리스는 4번 이혼한 경험이 있고 1987년 증시가 폭락했을 때 1,2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CEO의 연봉 일반 직장인의 250배가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작년 미국의 주요 기업 CEO들의 연봉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컨설팅 회사와 함께 CEO 337명의 작년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중간치에 해당하는 CEO 연봉이 1,050달러로 우리 돈으로 107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 일반 사원의 연봉의 257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09년에는 181배였는데 불과 4년 사이에 CEO와 일반 사원의 연봉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예, 약 250배가 넘는 연봉을 미국의 CEO들이 받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5월 28일자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어제와는 좀 다른 양상의 기사들이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육사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예비 후보에게 2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것인데요. 자, 선관위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은 이천시장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한 사람이 공천을 받기 위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승우 의원 부인에게 2억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천시를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이 양반이 공천에서 탈락을 한 모양이에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유승우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승우 의원 부인이 5만 원짜리 지폐뭉치로 2억 원을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되돌려주는 자리에 유승우 의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주변 인물의 제보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공천 장사를 일삼았다면, 정치권이 아니죠. 새누리당이 예. 공천 장사를 일삼았다면 이건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유승우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정계 은퇴를 거론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이게 사실 일면 톱감인데 오면에 작게 3단으로 처리했군요. 유승우 의원이 시인했다고 합니다. 공천 헌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유승우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아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려고 했지만 후보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서 3일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겁니다. 돈 받은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자, 이로써 새누리당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더 씌워진 차떼기 정당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받는 즉시 안 받겠다고 했으면 될 일을 뭘 받았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사람을 못 만나서 3일간 보관하고 있었다. 만난 자리에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어. 예. 예. 이 터무니없는 그런 그 궤변이었죠. 자,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로 말이죠. 예. 탈당을 권고키로 했다는 거군요. 네. 유승우 의원에게. 꼬리를 자르려 하는 거죠. 당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데에 대해서. 네. 돈을 줬던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자는 제명하기로 했다. 이 양반이 공천된 모양이죠?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말이죠. 예. 오늘 조선일보 오면 기사가 아주 확 눈에 들어옵니다. 탈당 권고했다가 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문모 의원처럼. 문모 의원. 예. 네. 복사기를 연상케 하는 문모 의원처럼 말이죠. 예. 자, 한겨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3억 원을 기부한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지난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 대기업 회장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기부하는 거, 이거 속보이는 기부 아니냐라는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안대희 이 당시 대법관 후보자. 예. 그로부터 8년 뒤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도 그런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똑같은 말을 하네요. 국무총리 지명이 되기 전후로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닙니까? 전후 사정이 어떻든 하여간 큰 돈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인이야 좋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판단은 국민의 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안대희 후보자,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도 토해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1억 내놓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나 한겨레는 사설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이번 일을 오개티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하루 1,000만 원 벌이 아닙니까? 해가 지면 오늘도 1,000만 원 벌었구나. 이랬던 거 아니에요. 하루 1,000만 원은 역대 인사청문회 사상 최고 액수다. 오죽하면은 황제 전관예우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청와대는 임명동의 요청서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민관유착, 이것을 척결할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웠다. 전관예우의 최고봉을 기록한 인물이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이런 악습을 일소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 위에서 흙탕물을 내려보내면서 아래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들의 사설이요. 경향신문 3면을 보면 말이죠. 안대희 후보자의 수임료, 과거 전관예우로 곤욕을 치른 법조인 출신의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7개월 동안 7억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받은 셈이지요? 예. 7개월 동안 7억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12일 만에 후보를 사퇴했지요.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4년 동안 60억, 한 달에 1억 2,500만 원을 받은 게 논란이 됐고요. 지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17개월 동안 16억, 이것도 역시 한 달에 1억 꼴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서 비판에 시달렸는데요. 이 안대희 후보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안대희 후보자가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린 배경으로는 우선 검찰에서 요직을 거친 대법관 출신이란 전관예우 프리미엄, 이것뿐입니까? 여권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이 또 다른 프리미엄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시점으로부터 직전에 2012년 9월이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안대희 후보자가 앞으로 총리가 된다든지 감사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몸값은 더 커졌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요직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고 결국 수임료를 높이는 역전관예우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분석이 그러합니다. 자,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최소 27억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는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간 16억을 번 데 이어서 올해도 5개월 동안 최소 11억을 번 것으로 추정돼서 안대희 후보자의 11억 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따른 고수입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재산 내역 보니까 5억의 수표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대희 후보자 쪽은 총리 지명에 맞춰서 마무리 짓지 못할 사건에 수임료를 돌려주기 위해서 현금과 수표로 찾아놓은 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안대희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총리 지명 통보를 받으면서 의뢰받은 사건을 더 이상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수임료를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지요. 안대희 후보자 쪽은 은행 통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현금과 수표로 돌려주는 것이 고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보니까. 예, 이 대목은 되짚어 보면 예. 청와대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고 네. 미리 좀 사전에 준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 역시도 그런 사전 준비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억의 현금을 집에 쌓아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안대희 후보자 쪽은 의뢰인에게 돌려줄 돈이라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지만 돌려줄 돈이라면 굳이 현금을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예. 월급을 이제 현금으로 찾아서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예의죠. 예. 사실 자금 추적이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현금을 갖고 있다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또 기부금의 순수성도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 또 안대희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기부를 한 시점과 청와대로부터 총리 지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통보받은 시점이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오늘 한겨레 오면도 주목됩니다. 예. 총리실에 따르면은 안대희 후보자가 유니세프에다가 세월호 피해자와 불우아동을 위해 써달라면서 3억을 기부한 날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난 19일입니다. 청와대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연락을 받은 날도 안대희 후보 쪽 말대로 총리 지명 2, 3일 전이면은 4월 19일 또는 4월 20일입니다. 기부한 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 날,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요청을 받은 날. 예. 이 같다는 겁니다. 5월 19일이겠죠? 5월 19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5월 19일입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5월 19일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통보를 받자마자 기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게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통보 뭐겠습니까? 당시 인사 뭐가 비었어요? 총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총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든 털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바로 그날 기부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문제없다고 해명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슷한 구조의 선거 사건에서 수임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리적 귀결이 가능합니다. 한겨레 오면을 또 보겠습니다. 변협은 2012년 8월 한 회원이 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변호사가 해당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위원장 측이 비상근 명예직이긴 하지만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로 인해서 선거사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같은 해 12월 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 3,449만 원 취소 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았지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 절차까지 세무조사 전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의 감독하는 감독위원회 그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징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수임했으니 앞서 그 선관위 선거 사범 관련한 사건의 변호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변호사 윤리장전이 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그 소지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관계자가 밝힌 말을 오늘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한겨레 오면 기사가 또 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그 직후에 농협과 세금소송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사퇴 직후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계약을 위해서 사전 접촉을
하기는 그 앞선 시점, 그러니까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세금소송 영업을 한 거 아니냐. 사전에 협의는 했고 물러난 뒤에 이제 계약을 했다 이 얘기니까요. 예. 안대희 법률사무소와 농협이 2월 10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사건 수임 논의는 계약 체결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대희 후보자가 위원장일 때 협의가 진행됐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 한결의 관점입니다. 예. 이거 업자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자께서 고위공직까지 맡으시면 이거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안대희 후보자 장남의 군복무 특혜 논란이 또 오늘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 3면에 있는데요. 안대희 후보자의 장남은 25살인데요. 군복무 중간에 근무지를 편한 곳으로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소년이네요. 소년 검사. 예. 소년이네요. 소년을 군에 보내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 예. 자, 안대희 후보자 장남은 2010년 4월 군에 입대해서 서울 서초경찰서의 의무경찰로 배치됐습니다. 자, 그런데 입대 후 9개월이 지난 이듬해 1월 경찰청 본청으로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말로는 의경이 일선경찰서에서 본청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아무래도 본청 업무는 동료 의경들이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수월한 측면이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안대희 후보자 가족 재산 내역에도 의문점이 포착됩니다. 안대희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안대희 후보자의 장남은 7천여만 원, 장녀 22살입니다. 25이 소년이니 22살은 어린이네요. 예. 이 장녀는 8천여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아들과 딸은 이 가운데 각각 5천만 원씩 수증했다고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수증. 이거는 뭐 증여받았다는 얘기죠. 증여받았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3천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5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5천만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 신고 내역에 증여 시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안대희 후보자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 12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16억 2천만 원으로 거래가 적혀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라고 안 본 건가요? 성인 자녀들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애로 본 건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장남 군복무 특혜 논란 요거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국민일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25살 소년 검사에서 국민검사에서 재상이 됐다. 이렇게 발탁된 다음 날 예. 일면에서 안비여천가를 불러댔던 국민일보 아닙니까? 고구마 덩쿨 캐기의 달인이다. 수사의 달인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재상감 안대희 씨다. 이렇게 추앙하고 띄웠던 국민일보. 이 안대희 씨의 온갖 이런 과거가 들춰지니까 말이죠. 국민일보 참 얼굴을 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기사를 쓴 기자는 다른 기자 같습니다. 안비여천가를 썼던 기자와는 다른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가 쓴 오늘 기사를 보면요. 정치 기부 논란 자체로 인적 쇄신 효과 반감 이렇게 말이죠. 국민검사 이미지 타격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이슈 분석. 예.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예. 편집회의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당신 왜 그렇게 안비여천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썼냐고. 이런 추궁이 있었을까요 혹시? 국민일보 편집회의에서. 일면에 누가 배치했는데요? 편집국장이 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편집회의에서 결정했겠죠? 예. 자기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오늘 국민일보 사설 기사와 논설이 따로 가기로 유명한 국민일보에서는 오늘
안대희 후보자에게 전공법으로 나가라.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러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자, 반면에 동아일보는 국민 눈높이에서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퇴하라는 얘기죠. 그만두라는 얘기죠. 예. 예.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없습니다만은 김진 논설위원의 중앙시평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 뭐 논설위원이 쓴 거니까 뭐 중앙일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좀 눈에 띄어서 읽어봤는데 네. 이 김진 논설위원이 오랜만에 좀 제 목소리 낸 게 아닌가 예.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썼는데 이분이 김진 논설위원 맞나 싶더라고요. 제목이 대한민국 총리값이 11억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안대희 후보자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앞에 두고 있다. 총리가 되면 그는 대통령에게 장관을 추천해야 한다. 자신처럼 전관 예우에다가 이해관계 고용관계로 거액을 번 사람이 있다고 치자. 번 돈만 내놓으면 그를 추천할 것인가? 청문회가 열리면 안대희는 구차한 변명과 풀 죽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초라한 국민검사를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가? 그렇게 총리가 된들 공무원들이 그를 존중할 것인가? 맥락을 보면은 그만두란 얘기죠. 예. 제목이 옳은 지적입니다. 예. 11억 내놓을 테니까 나 총리 시켜달라고 사실상 그 총리직을 산 겁니다. 네. 11억에. 매관 매직. 예. 예. 기부한 거,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은 14억이 되겠군요. 대한민국 총리값이. 예. 사겠다는 거죠. 예. 아직 산 건 아니고요. 예. 네, 11억 내놓을 테니까 문제 삼지 말아달라. 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논리입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소신,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금 청와대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역풍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오늘 경향신문이 사면에서 짚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소신 이미지의 총리 후보자를 내놨는데 월 3억이라는 고액 수임료의 전관예우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사부 요인이 부산 경남 출신이라는 편중 인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무난히 청문회 통과를 예상했던 청와대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꼬여버렸습니다. 온갖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미지 좋은 안대희 씨를 총리 후보자로 내세워서 불리한 선거 국면을 반전해보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쳤는데 하여간 스텝이 꼬였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이번에는 초점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결에 35년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증인과 참고인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실장이 이 문제에 관여한 게 없다 라면서 증인 채택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김기춘 실장이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말이죠. 예.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건가요? 이완구 원내대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참사가 났는데도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령탑은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각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국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실장이 왜 유독 세월호 참사에만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직무유기를 조사하면 되겠네요. 관여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무엇을 했건 간에 무엇을 안 했건 간에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당은 김기춘 실장 그야말로 심기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것 같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위력은 실은 검찰이 구원파 쪽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펼침막을 철거하라고 계속 종용한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현수막 철거는 법질서 상징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지만은 굳이 몇 차례씩 전화를 해가면서 현수막 철거하라 이렇게 집착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거지요. 관련한 경향신문 10면 기사가 있습니다. 구원파에 2차례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종용한 검사가 누군지 후원파가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의 부장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인천지검은 그동안 그런 적 없다. 언제 우리가 전화를 했느냐. 수사팀이 전화한 사실 없다. 이래 왔었죠. 자, 그런데
담당 검사가 전화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장검사가. 자, 결국 검찰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전원 물갈이한다. 이 기사가 눈에 번뜩이더라고요. 예. 근데 읽어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시킨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제목도 보입니다. 예. 일단 유임, 예. 새 라인업 안정되면 퇴진. 이 라인업 안정되는데 한 3년 걸리지 않을까? 글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될 때쯤 안정이 된다면 그때까지 계속 동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거짓말은 검찰만 한 게 아닙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세월호 희생자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의에 참석 안 했다. 공보팀장이 이렇게 밝혔죠. 예. 참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 거짓말을 하나 한 거고요. 그리고 고승덕 씨,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교조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 그런데 고승덕 씨가 그제 SBS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특정 단체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한기총 임원회의 와중에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때 전교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기총 임원회의 끝나고 들어갔다. 뭐 이런 해명. 이것도 거짓말이 됐습니다. 거짓말 3가지 했네요, 보니까. 예. 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고승덕 씨 외에 또 한 명의 보수 후보가 있죠. 문용린 현 교육감입니다. 이 양반 거리 유세에 교육청 직원과 일선 학교, 교장, 교감 등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12면에서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유세에 동원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 현직 교육감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교육감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교육 현실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관련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추세가 빠른 데다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에듀푸어, 즉 교육 빈곤층이 양산되고 결국 내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오늘 LG경제연구원 발 한국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일면에 실었는데요. 예. 교육비 부채가 1년 새 12%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빚내서 공부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현상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 위클리 비즈 에디터 이지훈의 경제포커스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말이죠. 예. 조선일보 사내 인사입니다. 이분의 칼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기업의 가족 경영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말이죠. 왜 자식에게만 물려주려 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예. 이런 말을 조선일보 사장실 가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3대 세습이죠. 3대 세습에 조선일보 사장실에 가서 한번 그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되자 유족들 국회를 찾아갔는데 유족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일문일답. 그런데 증인 채택은 아까 그렇게 작은 차이라고 하면 요번에 아예 새누리당은 요번에 이 특별법에서 이런 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지 정확하게 표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든 무슨 특검이 됐든 어떤 형태의 진상조사 그 절차가 됐든 저희는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할 겁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또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호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한 유족이 나서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고 묻는데 그러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심재철 의원인데 과연 자질이 있느냐며 문제 제기. 그동안에 있어왔던 국정조사처럼 관행대로 허지부지 되겠네요.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관행 때문에 세월호가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네요.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심재춘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리고 그분 인간 산살 국정조사도 하셨는데 17개월 동안 선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님 우리 당내 세월호 참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위원장을 왜 하시냐고요. 그동안에 그분이 했던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왜 위원장을 하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야 대표님들한테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길을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빨리 의논하세요. 우리 여기 못 갑니다. 그렇죠? 네.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의에 들어갔는데 야당 쪽 원내부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 여당과 야당의 4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셔서 김재현 의원님 잠깐 나가신다고 나가셨다가 조금 직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자들은 새누리당 협상 대표인 김재원 의원에게 물어보는데 대화했냐고. 그러나 사실상 묵묵부답. 김영록 부사관 말씀해 주셔야죠. 시간 반 동안 무슨 논의하셨나요? 잠깐. 논의는 하신 건가요? 유족들의 원성이 커지자 잠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선물을 갖고 왔는데 심재철 위원장께서도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흔쾌히 자리를 물러나겠다. 이 특위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그거 못할 일이 못 있겠나. 그래서 조금 전에 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가족들 앞에서 한약을 지원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유족들, 집단 난독증이 있는 새누리당을 위해 요약 정리. 심재철 의원님을 우리가 교체해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그냥 가족분이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 대상, 증인, 자료 공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선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2012년 MBC 노조는 170일간 이어진 공정방송 실현 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측의 법적 대응으로 당시 노조 집행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이 사건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불법 행위였다는 사측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른바 세월호 보도 참사 논란 속에 기자들이 잇따라 반성문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KBS가 총파업 직전에 놓인 현실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어제 판결의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 어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의 공정성을 걸고 진행했던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예. 예. 완전히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니고요. 일단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
제목별로 선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총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예. 우선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예. 파업을 하면서 회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사용했던 카드 사용 내역이 유출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 것이냐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다만 파업을 하면서 이제 페인트 등으로 구호 같은 것을 이제 벽에다 쓴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손괴죄의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4가지 혐의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3가지 혐의는 무죄. 그리고 예. 파업 중에 이제 페인트로 회사 건물 안팎에 구호 쓴 거 이거는 그렇죠. 재물 손괴죄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군요. 예. 예. 이번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 측에서 이제 참여 재판 신청을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게다가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상황에서는 더욱 소중한 권리의 행사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파업은 마치 범죄 행위인 것처럼 치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배심원들을 앞에 놓고 이제 이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한 것이고 그 정면 승부가 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배심원들의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업무방해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6대1로, 즉 6명은 무죄다. 예. 1명은 유죄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죠. 예. 6대1이면 뭐 압도적으로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번 판결이 이 자체로 당시 MBC 파업 정당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도 뭐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파업으로서 정당성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4가지 기소된 혐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 로비를 파업 당시 점거한 것도 무죄,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게 과연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냐 이 부분도 무죄. 한마디로 당시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 이 법원 판결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MBC 사측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돼 있는데요. 1심 판결은 노조의 위력 행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며 노조가 편향적인 공정성을 내세우며 불법 파업을 해도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의미의 판결은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된다.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MBC 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노조의 위력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맞죠. 당연하죠. 왜냐면요. 파업은 그 자체가 위력 행사입니다. 그래서 파업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위력 행사가 있었고 그 위력 행사가 정당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MBC 측에서는 뭐 위력 행사다. 결국 위력 행사라는 건 인정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파업의 본질적인 특성, 본질적인 요소 이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4가지 기소된 혐의 중에 페인트로 건물 안팎에 구호 쓴 거, 재물 손괴죄 이 부분 일부 유죄가 된 거에 대해서 사측이 좀 유리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김재철 당시 사장이 법인카드 엉뚱한 데 쓰고 다니는 거, 이 부분 이제 노조가 그때 공개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 그 다른 사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만 주되게는 무죄가 나온 이유 중에 주되게 이제 나온 것은 노조 측에서 이 정보를 유출시킨 것이다라고 입증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사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보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MBC 측에서는 사원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를 많이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심는다든지 CCTV를 뭐 곳곳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했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러면 이런 행동들, 개인의 어떤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잘못됐었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어떤 판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판결이 1심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검찰하고 MBC 사측의 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사측도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 판결이 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KBS의 현 상황 때문인데요. 김한영 사장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총파업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돼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물론 가정입니다. 만약 KBS가 총파업을 한다면, 이번 판결이 가는 의미를 좀 감안한다면, 역시 공정방송 실현을 기치로 하는 파업,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MBC 때하고 지금 KBS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은 MBC의 경우 그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설시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 약 1년 정도 그 공정방송을 놓고 갈등이 있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만큼 MBC 측에 주는 타격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본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KBS도 과연 이런 어떤 부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MBC 노조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었고, 그렇죠.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부분을 좀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사실 KBS도 2012년 당시에 기간은 MBC만큼은 아니었지만 또 파업을 벌였었고요. 그런 전후 사정들을 또 만약에 파업으로 간다면 또 법원이 판단해 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주요한 뉴스 큰 이슈들이 좀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워낙 많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대해서 징역 2, 3년 이렇게 실형을 구형했었다는 사실인데요. 과연 이게 좀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합리적인 구형량인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파업만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파업을 하면 바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런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운데 파업이 과연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번 파업도 사실상 우선은 정당한 거다. 근데 요렇게 해서 좀 잘못된 거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높은 형을 구형을 했고, 그것은 아마도 그 배심 재판이다 보니까 배심원들에게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배심원용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구형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지나치게 구형량을 좀 높여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파업에 따른 해고나 정직 등 이 징계 조치 부당하다고 해서 이 민사 재판을 그 노조 측에서 제기를 했고요. 이미 이제 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판결 역시도 좀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맥락은 같은데요. 의미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해고라든지 정직 같은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MBC와 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사적 관계라고 좀 볼 수 있다면요. 예. 이 파업을 국가가 나서서 업무방해로 처벌하려는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이 파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가 파업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어떤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훨씬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소심 전망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결과가 뒤바뀌거나 그럴 걱정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법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뭐 민사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판결들도 역시 노조원들에게 유리하게 나와 있었고 또 1심에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 형태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실들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뭐 인터뷰 사안은 아닙니다만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법률가시고 그러니까 또 변호사 활동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 내정자 수임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굉장한 수임료 액수죠. 정관들이 최근에는 정관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은 거고요. 또 최근 퇴임했던 대법관들의 행보들하고도 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바라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가치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어제 법원이 판결한 MBC 노조의 2012년 파업 정당했다 이런 요지의 판결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재판의 당사자, 즉 피고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에 노조 집행부였고요. 이용마 MBC 해직 기자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효진 PD가 어제 국민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찾아왔던 이용마 기자의 입장을 미리 녹음을 해둔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좋은 판결이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가 당연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징그러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김재철 사장이 온 다음에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 MBC 장악하는 과정이요.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김재철 사장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또 그걸 뒤집어 엎고 또 약속을 하고 그리고 뒤집어 엎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파업까지 갔거든요. 파업을 한 다음에도 김재철 사장 사라져버리고요. 완전 무책임 그 자체예요. 예. 그리고 파업 끝난 다음에는 돌아와서 끊임없이 파업 참가자들 징계하고 내쫓고 그리고 결국 MBC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잖아요. 이런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MBC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은 김재철 사장이 져야 돼요.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이것은 결국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공판 과정에서도 검사들이 지금 MBC가 뭐 시청률이 떨어졌고 뭐 어쩌고 하면서 MBC가 망가진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마치 우리가 파업을 해서 그렇게 망가진 것처럼 몰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MBC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 MBC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김재철 사장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엉망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응을 한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파업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판결 자체와 관련해서요. 특별히 어떤 대목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지금까지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네. 파업을 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이명박 정부 이전에 한 10년 가까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사실은 이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슈로 해서 파업이 계속적으로 벌어졌는데 네. 바로 이 파업 투쟁이 굉장히 올바르다, 정당하다라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2차례 저희가 민사 재판을 통해서 파업의 정당성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건 민사고 이건 형사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과 그리고 법원의 재판부와 그리고 국민 배심원들이요.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 처벌할 수 없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판결을 이제 회사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와대도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서 언론 장악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언론에 간섭하지 말고 자율성 보장해주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지금의 MBC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MBC가 어떤 식으로 무슨 보도를 해도 관심조차 안 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보도 참사로 규정되는 최근 1년의 상황이 단초가 됐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된 지가 좀 됐죠. 저희가 2012년 7월에 파업을 이제 그만뒀었는데요. 네. 그 뒤로도 벌써 2년 가까이 지나잖아요. 네. 그 2년이 지났으면 정상적인 언론사라면요. 파업 기간에 잠깐 시청률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방송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지만 파업이 끝나고 2년 정도가 지나면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청률이 더 떨어졌잖아요. 특히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MBC는 뭐 관심도 없다. 심지어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유족을 향해서 니네 조급증 때문에 잠수부가 죽었다라고 비난하는 보도를 하는데도 유족들도 몰랐대요. 이게 일반 기사화도 나중에 됐어요. 그 MBC 노조에서 이거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21명의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이게 기사화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 정도로 MBC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제 관심조차도 없어요. 상당히 참담한 현실이죠. 이게 한 언론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도 정부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준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희망을 갖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MBC 구성원들에게 또는 시청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해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편으로 편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반면에 MBC 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KBS가 이제 곧 파업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는 그런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실제로 보도라고 하는 언론인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 파업 기간 이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한 소위 시용 기자, 경력 기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MBC 기자들은 내가 지금 보도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는 기자나 PD들도 관심이 없어요.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MBC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이 좀 헤아려 주시고요. 좀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도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보수 언론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 진영에 대한 오보와 억지보도 일삼아온 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과 재작년 조선일보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냈던 오보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정철은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가 즈음해서 예. 사실 이걸 좀 고르는데도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과 무관하게 오보의 좀 대표적인 사례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주면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예. 박원순 시장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죠.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이 보수 언론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그 오보를 냈었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겁니까? 예, 2012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있었던 그 오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2년 전이죠. 15일 날 스승의 날 서울 대방동 강남중학교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이 교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스승의 날 박원순 시장이 교사들 앞에서 학교 폭력은 선생님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시 기사를 쓴 기자는 양승식 기자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어떻게 나왔느냐? 예, 한번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학생의 질문이 나오자 박 시장이 선생님 잘못이라고 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서 학교 폭력을 일방적으로 교사 탓으로 돌린 박 시장의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의회의 새누리당 정문진 의원의 입을 빌려가지고 스승의 날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는 못할 망정 학교 폭력이 교사 탓이라며 선생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이어서 서울시 관계자, 아마 대변인 쪽이었겠죠. 이 말을 인용해서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책임을 강조한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반론까지 담았습니다. 예. 이것만 봐서는 박 시장이 실제로 그 얘기를 했나 보구나. 예, 이런 반론까지 담았기 드는데요?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는 기사겠군이 싶었는데 기사의 핵심이 틀렸습니다. 그 서울시가 보도가 나온 당일, 그러니까 5월 16일이었죠.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명백히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이제 녹취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강남중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박원순 시장은 학교 폭력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성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인을 선생님으로 둔갑을 시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인들이었는데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들이라 하면 결국 이제 기성세대 전체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또 어른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학교 폭력 같은 문제도 결국은 어른들의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굉장히 협소해지죠. 그러니까 학내에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애들이 반 학급 아이들을 때린다. 이런 취지로 바뀌었으니까요. 예. 상당히 왜곡된 보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요. 박원순 시장이 당시 강남중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몸 쓰는 걸 잘하잖아요. 그럼 체육을 시켜야 하는데 공부만 시키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그걸 무슨 열등생처럼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좌절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공부 좀 못한다면서 열등생 취급하는 이 주체는 결국 우리 어른들인데요. 이 조선일보가 16일 기사에서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운동에 특기인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못하면 열등생 취급하는 게 문제라고 한 박 시장 발언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학교 교사들이 개개 학생들의 특기에 맞춰 재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이를 일방적으로 공부라는 틀에 가둬두기 때문에 학생이 좌절하고 학교폭력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발언의 주체를 이제 성인들이 아니라 이제 학교 교사들로 국한시키는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어쨌든 이 같은 녹취가 등장하자 이제 조선일보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일 날 보도가 나갔는데요. 예. 다음 날인 17일 날 바로 잡습니다를 내보내면서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오보를 인정하면서 확인 결과 박 시장은 선생님이 아니라 성인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자 여러분과 박 시장께 사과드린다. 예,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양승식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를 한 겁니까? 어떤 경위로 이 기사를 쓰게 됐답니까? 제가 서울시를 출입하는 기자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조선일보 쪽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현장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가 어떻게든 박원순 시장을 조질 만한 것을 구해오라는 데스크의 지시를 이제 계속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에 예. 성인들을 선생님으로 잘못 듣고,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귀가 이제 잘못 들은 거예요. 환청은 아니겠고. 예, 환청은 아니겠고. 예. 듣고 싶었던 걸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잘못 듣고 이를 이제 데스크에 보고를 했고, 그게 기사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양승식 기자가 그 강남중학교 대방동에 있는 그 현장에는 갔었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습 기자가 갔었는지 양승식 기자가 본인이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제가 들은 거는 현장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가 단어를 잘못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적인 왜곡이라기보다는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청이 들렸었는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걸 보고했다가 빚어진 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박 시장 쪽에 조금 더 확인을 했었다면 이런 오보가 안 났을 텐데 바로 이렇게 기사를 써버려가지고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16일자 신면 사회면이었는데요. 예, 톱기사였습니까? 톱기사는 아니었는데 기사가 좀 컸습니다. 비중이 하단에 깔려 있었는데. 예, 제목만 보니까 거의 5단 정도 되네요. 예. 그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선 박원순 시장, 학교 폭력은 선생님 잘못 이렇게 기사가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제목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구나. 뭐 그렇게 충분히 오인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잡습니다도 저 정도 크기로 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바로 잡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 신면 하단 구석에 배치가 됐는데요. 16일자 기사의 한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크기는. 예. 다음 날 독자들 앞에 선 조선일보 사장, 오보는 데스크 잘못,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이지도 않게. 예. 어쨌든, 오보를 조선일보가 인정했고요. 예. 다음 사례는 또 어떤 겁니까? 예, 작년 7월에 있었던 또 다른 오보인데요. 7월 15일 날, 당시 동작구에서 그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공사 수물 사고가 발생을 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 당시 조선일보가 온라인판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사고 이후 5시간 만에 도착했다며 이제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주요한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문승국 서울시 부시장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밤 10시 25분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늑장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시장은 30분 만에 바로 왔는데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5시간이 지나서야 와서 늑장을 부렸다. 이런 내용이 그 기사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이 문승국 부시장이 현장에 온 시간은 그 오후 9시 26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1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저희가 문승국 부시장과 통화를 했었는데 당시 부시장께서 소방방재본부 상황실 상황일지에도 분명히 내가 9시 26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에서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악의적으로 소설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비판의 주요 근거였던 부분이 이제 깨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왕진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는데 박 시장은 당시 예정된 만찬을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한 뒤에 그 현장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고 8시 25분경 현장으로 출발해서 2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했고요. 예. 당시는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당시 그 한강대교 남단부터 소방본부 차량과 경찰차가 이제 2개 차로를 막아서 차가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데 이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 이렇게 저희도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직후에 굳이 오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사실 지적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언론사마다 이제 관점은 다르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부시장의 도착 시간, 그러니까 30분 만에 도착했다는 그 도착 시간을 근거로 비교해서 이제 박 시장을 비판했던 부분은 이제 부시장도 이렇게 30분 만에 왔는데 시장이 안 왔다니 예, 이게 그렇죠. 이제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싶었던 주요 대목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시장이 9시 반에 도착을 했던 거니까요. 시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역시 오보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기사를 쓴 그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랑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 예.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어서 결국 조선일보 측 입장은 듣지 못했고요. 이후에도 어제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오보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기사가 전혀 수정이 안 돼 있고 예. 여전히 부시장은 30분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대응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뭐 조선일보나 또 이제 그 주요한 메이저 언론사 영향력이 강한 매체일수록 이제 오보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보의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의뢰 관계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섣불리 이제 소송이나 중재일을 갔다가 또 이제 또 다른 기사로 이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선 2012년 5월 15일 스승의 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가 직후에 예. 해명성, 예.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보도자를 냈고요. 예. 작년 7월 15일 이 사고 관련 이 기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취하진 않았고요. 이제 예. 부시장 쪽의 어떤 반발과 비판 그리고 오보라는 주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온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예, 보통 이 건 첫 번째 건도 그렇고 이제 뭐 조질만한 것을 찾아와라.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했었다면 예.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오보가 이제 결과론 쪽일 수도 있는데 빚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사건 예. 최초 보도는 이제 또 동아일보가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인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두고 언론사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겨냥해서 또 비판하는 보도를 주문하고 하다 보면 이제 무리한 취재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야마를 잡고 그 주제 의식을 잡고 바로 기사를 써버리다 보면 충분한 팩트 체킹이 없이 기사가 나가게 되고 그런 일방적인 기사들이 또 오보로 드러나는 경우가 또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그 지방선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문화일보 보도 태도를 보더라도 예. 특정 그 후보 쪽에 좀 입장에 있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사안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신문 모니터를 하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보도에 큰 문제가 드러나거나 예. 오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근데 워낙 기성 언론이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친정부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이제 비극이라는 비극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배우자가 왜 공식 선거 석상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몽준 후보 쪽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예. 그 내용이 이제 문화일보에도 그대로 좀 보도가 돼 있었고요. 제가 만일 박원순 시장 캠프 쪽에 있는 어떤 공보 담당이라면 이런 보도자를 한번 내볼까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제가 편을 들겠다는 아니고, 예. 그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 서울시장 선거에 좀 공식 석상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박원순 시장 배우자 역시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나오라는 게 정몽준 후보 쪽의 논리인데, 궁금하기로 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몽준 후보의 막내 아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마디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당연히 박원순 시장도 비판의 대상이고요. 예. 또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 보도는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서울시청 출입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몽준 후보가 각종 유세 현장에서 각종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주장의 상당 부분이 좀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언론이 이런 부분은 잘 지적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지방선거 국면에서 또 언론의 역할, 예,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중요한 그런 시점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